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남편에게 40번의 불사다구를 날리지 못해 후회하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 하나를 주면 100개를 요구했던 그런 이야기네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3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둘 다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라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희가 원한다고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의 유산 끝에 겨우 지금의 공주님을 얻었죠. 비록 공주님이긴 했지만 요즘은 자식을 안 낳고 사는 부부도 많기에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다 기뻐해 주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라 저는 임신했을 때부터 오랜 세월 운영해오던 편의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출산과 육아에만 전념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20대부터 자영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수제 햄버거집을 운영하고 있죠. 2년 전에 잘 나가던 PC방 운영이 현시국으로 어렵게 되자 폐업 신고를 하고 수제 햄버거집을 오픈했거든요. 한번 자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직장 생활보다는 다시 자영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게는 공원과 호수가 있는 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상황만 좋아진다면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픈했을 때 현시국으로 잠시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올 봄부터는 다시 활기를 찾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아직까지 매출이 들쑥날쑥하네. 그래도 나라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 시기만 잘 극복하면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힘내자고. 남편의 말처럼 지금 이 시기는 모두가 어렵다고 하니 저희 부부도 서로를 다독이며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제버거집을 오픈할 때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자금이 모자라서 제가 반을 보태고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편의점을 할 때 2층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간 얼굴을 익히고 처녀총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 감정이 생겼죠. 둘 다 자영업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라 이야기도 잘 통하더군요. 다만 저는 가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성격인 반면 남편은 활달한 성격이라 즐기면서 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젊었을 때나 이야기지 PC방을 하면서부터는 대부분 매장에서 지내는 일이 많았기에 친구들을 만나서 즐길 시간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때가 저와 연애를 했을 때라 딴 데 한눈을 팔 틈도 없었죠. 현시국 때문에 영업을 하는 곳도 찾기 힘들었고 음주 가무를 즐길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저와의 연애에 더욱 빠져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니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잠시 본능을 억누르고 살았던 것 같네요. 남편은 결혼 후 지금까지 몇 년 안 되지만 그래도 가게와 집밖에 모르는 성실한 남편이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가게의 매출이 좋지 않아 그 문제로 많이 힘든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첫 돌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죠. 평소 8시면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밤 10시가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가게 알바생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사장님 아직 가게에 계시니? 전화 통화가 안 되네. 아, 사모님, 전 오늘 가게 문을 일찍 닫아서 5시쯤 퇴근했어요. 아마 사장님도 정리하고 바로 가셨을 거예요. 요즘 손님이 워낙 없어서요. 그날 알바생을 통해 가게 상황을 전해 듣고 마음이 참 심란해졌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게 일에 너무 신경을 못 쓴 것도 미안했고 남편 혼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올 때까지 잠도 안 자고 뜬 눈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날 새벽 1시가 다 되어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안 자고 있는 절 보더니 깜짝 놀라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기다린 거야? 야,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다. 미안한데 나 시원한 물 한 잔만 줄래? 그날은 말없이 남편에게 물을 떠다 주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얼큰한 콩나물국을 끓여주었어요. 남편은 깨우지 않아도 음식 냄새에 자동으로 일어나 식탁에 앉더군요. 그리고는 속이 안 좋긴 했는지 그릇째 벌컥벌컥 국물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쳐갈 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제 말이야,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걱정이 돼서 가게에 전화를 했었어. 가게가 요즘 힘든다는 말을 들었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야?
남편은 제 말에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집에서 애 보는 것도 힘들 텐데 뭘 그런 일까지 걱정을 하고 그래. 그냥 시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좀만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우리 애기만 생각해. 그 말을 하는 남편 표정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혹시라도 자존심 상할까 싶어 알겠다 대답을 하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가게 상황은 남편 말대로 쉽사리 좋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몇 주 뒤에 남편이 또 한 번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집에 와서 잠든 저와 제 딸을 보더니 숨죽여 울더라고요. 그 모습에 자다가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물으니 울면서 가게 사정을 처음 얘기해줬네요. 야, 정말 당신 볼 면목이 없어. 가게가 몇 달째 적자인 상황이라 내일은 은행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가게 문을 열고 버티다 보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참 힘드네 오늘은. 그날 생전 처음 보는 남편의 약한 모습에 저 역시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남편은 가게에 나가고 전 심란한 마음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잠시 갔어요. 마침 부모님 두 분이 다 계셔서 아이를 맡겨두고 편하게 식사도 하고 좀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얼굴 표정이 어딘지 안 좋아 보인다며 혹시 남편이랑 싸웠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솔직하게 남편 가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빠가 흔쾌히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물으셨습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한두 푼도 아니고 사위가 힘들다는데 내가 모른 척 할 수가 있니?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잘 안 풀릴 때도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이 서방 워낙 성실하잖냐. 감사하게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친정부모님 덕분에 마음의 짐을 좀 덜게 되었죠. 친정부모님 또한 젊으셨을 때부터 자영업을 하신 분들로 꽤 장사 수완이 좋아서 돈을 좀 버셨습니다. 제가 하던 편의점에 있던 건물이 바로 친정부모님의 건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영업이 힘들 때는 많이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이었죠. 그러니 남편이 요즘 힘들다고 하자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나서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장사 수완이 좋다는 것은 PC방 할 때부터 알아봤던 분들이시라 남편의 성실함을 믿으셨던 거죠. 그날 오후 아이를 데리고 오랜만에 남편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가게이지만 직접 재료 하나하나 모두 남편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가게를 참 많이 아낍니다. 버거 맛도 꽤 괜찮아서 단골 손님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가보니 평소였으면 제법 손님이 있었을 텐데 휑하게 비어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빠져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깜짝 놀래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얼굴을 보며 좋아하는 남편에게 친정집에 다녀온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혹시라도 돈 문제로 자존심 상하진 않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잖아도 오늘 은행에 가서 알아봤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랐거든. 차라리 은행에 비싼 이자를 주느니 장인어른께 빌리고 이자를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싶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거래는 정확하게 해야 하니까 차용증 쓰고 이자도 매달 꼬박꼬박 드리기로 하자. 그리고 얼른 돈 벌어서 부모님 돈부터 갚으면 되지. 다행히 남편은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열심히 일해서 얼른 갚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의논을 해서 필요한 금액을 그날 저녁 친정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친정 덕분에 많이 어려웠던 가게 상황이 한결 나아졌어요. 남편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니까 훨씬 더 밝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두 달 지나니 다시 가게도 조금씩 회복을 했어요. 그때는 저도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라 오전에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도 개발을 하고 커플을 위한 이벤트도 열어 손님들을 가게로 끌어들였죠. 그 결과 일대에서 인기 있는 수제버거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는 게 느껴질 즈음 시어머니 생신이 찾아왔습니다. 시댁에는 자식이 남편 하나뿐이라 행사 때마다 마음속에 사실 부담감은 좀 있었어요. 그래도 올해는 어려운 고비도 넘겼고 아이도 어느 정도 컸으니 생신에 좀 신경 써서 챙겨보자 싶었죠. 그래서 미리 어머님께서 필요한 게 뭐가 있으실까 슬쩍 여쭤봤었어요. 예, 나는 저번에 사돈이 입고 있었던 그 모피코트가 참 좋아 보이더라. 맨날 싸구려 바람막이만 걸치고 다니니까 그런 옷을 평생 입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에휴,
친정엄마의 모피코트도 제가 편의점 할 때 생신 선물로 사드렸던 거라 시어머니의 생신 선물도 똑같이 해드리려는 마음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모피코트 가격이 그새 많이 올라 있었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 건 그 중에서도 제일 고가 라인이었죠. 부담이 되는 가격대였지만 그래도 이왕 좋은 거 해드리자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옷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며 며느리 잘 얻어 좋은 옷도 입어본다며 동네방네 전화를 걸어 자랑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 사드린 보람도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생신 당일이 되어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소고기로 유명한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무처럼 가족들 모여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술도 한 잔씩 하다 보니 마음속에 있던 속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머님이 아버님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시며 감정이 좀 격해지셨습니다. 아버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지나간 이야기들을 꺼내셔서 하소연을 하신 거였죠. 너희는 모를 거다. 네 아버지 젊었을 적에 얼마나 나를 고생시켰는지. 날이면 날마다 술이고 젊은 예쁜 여자 지나가면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그게 다 망할 춤바람 때문에 그런 거였지. 당신 지금은 나 몰래 춤추러 안 다니지? 아니 이 사람이 취했나? 며느리 앞에서 무슨 추태야? 거참 생일이랍시고 비싼 밥 얻어먹었으면 좋게 먹을 것이지. 꼭 남편 망신을 시켜야 속이 시원하냐? 나 먼저 일어나 보마. 자존심 상하신 아버님은 화가 나셔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순식간에 생신 축하하려 모인 자리가 어머님의 하소연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아버님이 화가 나셔서 먼저 돌아가자 기분 상하신 어머님도 도저히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저희 집으로 같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집까지 오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해서 급히 나오느라 난장판이 된 집을 보여드리기가 참 민망했네요. 어머님 주무실 방에 새 이불 깔아서 잘 준비해드리고 전 아이를 씻겨 재우러 방에 들어갔어요. 아이는 외출 후 많이 피곤했는지 금세 잠이 들었고 저 역시 그대로 뻗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눈이 떠서 거실로 나갔는데 헉소리가 절로 나왔죠. 집 냉장고에 있던 아끼는 와인은 이미 흔적 없이 사라져 벽만 뒹굴고 있었고 주방에는 여기저기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어머님과 남편이 집에서 이차를 난 모양이었죠. 남편은 태평하게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더군요. 아침부터 한숨이 푹 나왔지만 혼자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먹을 국도 새로 끓여두고 밑반찬 두어 가지 만들어뒀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랑 한참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느지막이 일어나시고 남편도 잠에서 깨 저를 찾더라고요. 다 같이 늦은 아침을 챙겨 먹고 슬쩍 어머님께 여쭙습니다. 어머님 몇 시쯤 출발하실 거예요? 이 사람 가게 문도 열어야 하고 점심 전에는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는 차로 40분 거리라 남편이 가게 문 열려면 시간이 빠듯했거든요. 지금부터 서둘러 나가야 겨우 가게 오픈 시간에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얘 뭘 그리 보채니? 내가 여기 눌러 살기라도 하면 아주 큰일 나겠다. 아범 가게 문 열어라 하고 너는 나랑 집에 있으면 되잖니. 정 안 되면 나 혼자 버스라도 타고 가마. 그 말에 남편은 오늘 하루 정도는 가게 좀 쉬면 어떠냐며 갑작스럽게 가게 문을 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해진 휴무일 외에 갑자기 문을 안 열면 사실 손님 입장에서 달가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아이가 아파도 저 혼자 해결을 하려고 했었고 남편은 가게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나름 노력을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날씨도 좋은데 어머님 모시고 바람이나 쐬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식사 후 어머님 씻고 계실 때 조용히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갑자기 가게 문 닫는 일 없도록 하자. 우리 힘들었던 거 벌써 잊은 건 아니지? 겨우 가게 자리 잡아서 안정돼 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해야지. 우리 엄마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오신 김에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하면 좋잖아. 장인어른 장모님 계셨어도 당신 그렇게 말할 거야? 저희 부모님을 의논하는 남편 말에 순간 기분이 참 언짢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계시고 해서 참고 별 내색 없이 넘어갔습니다. 아이랑 저도 외출 준비를 해서 다 같이 근처로 나들이를 갔어요. 전에 엄마랑 둘이 다녀왔던 미술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술관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도 있어서 관람 후에 차 한잔 마시기도 좋았고요.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거기를 갔는데 며느리 잘 얻어서 이런 곳도 와본다고 고맙다고 하시며 참 좋아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앞으로는 종종 좋은 곳 모셔갈게요. 저도 엄마 때문에 알게 된 곳인데 참 좋더라고요. 이런 시간도 있어야 사람 마음에 여유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유, 사돈은 이런 곳도 자주 다니시는구나. 역시 있는 집은 다르네. 참 사돈처럼 살면 소원이 없겠다. 생전 고생을 해보셨니? 아님 바깥 사돈이 속을 썩이길 했니? 돈이 없기를 하니 안 사돈이 부럽네 부러워. 어머님 말씀에 좀 민망하기도 하고 언제부터인가 유독 친정엄마와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시는 것이 사실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은 경비 일을 하고 계셨는데 어머님은 이런 점도 친정과 비교가 되어 항상 자격지심이 많아 보였어요. 남편도 제 표정을 보더니 눈치를 챈 건지 어머님께 그만하고 그림 보라며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그렇게 전시된 그림들을 보고 따뜻한 차 한 잔도 마시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는 그 사이 유모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그 덕분에 저도 편하게 잠시 쉬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어머님이 친정 부모님에게 빌린 돈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사위가 어렵다고 마련해 주신 건 감사한 일인데 언제까지 갚아야 하냐, 가족끼리 꼭 갚아야 하는 거냐 하시며 꼬치꼬치 캐물으셨죠. 그 말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무슨 말씀이냐 되물으니 돌아온 대답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얘 네가 생각을 해봐라. 너희 집이 사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위가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실 수도 있지. 그 돈을 꼭 받으셔야 된다니?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어차피 그 집에 아들도 없어서 나중에 우리 재현이가 물려받을 것들 아니니. 좀 미리 주시면 덧나나? 그 말에 정말 어찌나 황당하고 기분이 나쁜지 순간 표정이 확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 사람이 가기 힘들어서 은행 돈 빌려 쓰려던 걸 부모님이 기꺼이 도와주신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거래니까 차용증 쓰고 이자도 드리는 걸로 이 사람과 이미 다 이야기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돈이 왜 이 사람한테 가요? 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저희 부모님 재산인데요. 그러자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시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저더러 벌써부터 돈으로 남편 길을 죽이고 산다 하시면서요. 그깟 돈 좀 있다고 시대 갈기를 우습게 한다 하시며 조용한 카페 안에서 마구 언성을 높이셨지요. 안에 있던 사람들도 흘깃 쳐다보고 정말 민망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뭐가 불만인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절 보며 그만하라는 말뿐이었죠. 결국 어머님은 기분이 상하셨다며 저희 차도 안 타셨습니다. 버스를 타시겠다며 고집을 부리셔서 할 수 없이 콜택시를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남편과 결혼 후 처음으로 대판 싸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눈치 없이 한 말 갖고 당신 꼭 그렇게까지 정색을 해야 해? 어른 앞에서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내 엄마잖아.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며느리가 대체 어딨어? 당신이야말로 어머님이 과하시다는 생각 안 들어? 기껏 사위 생각해서 흔쾌히 큰돈 빌려주신 우리 부모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타기는커녕 오히려 돈 거래한다며 그런 얘기나 하시고 남편은 끝까지 어머님 편을 들면서 갈수록 이상한 오기를 부렸습니다. 이렇게 치사하게 생색을 낼 줄 알았으면 이자를 내는 한이 있어도 은행에서 빌리는 게 나을 뻔했다는 말도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결국 이성의 끈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친정 얘기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늘 조심했었습니다. 유독 친정 집에만 가면 어딘지 모르게 주눅이 드는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시댁에 더 잘해야지 싶어 시댁에 갈 때마다 늘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고작 이런 말이나 듣자고 내가 이제껏 그렇게 산 건가 싶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날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며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결혼 이후 처음으로 외박을 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남편과 살면서 무뚝뚝하긴 해도 나름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댁 문제와 돈 문제가 겹치니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도 남편은 연락 한 통 없었고 집에도 오지 않았어요. 저 역시 언제까지 이러나 싶어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와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애가 아빠 얼굴을 보고 좋아서 안아달라고 하는데 귀찮다는 듯이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정말 열이 받았어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했기로서니 자기 자식을 귀찮아하는 게 말이 되나요? 당신 애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애가 아빠 좋아서 자기 좀 봐달라고 가는데 정말 이럴 거야? 당신은 무조건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이번에는 나도 그냥은 못 넘어가.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 우습게 알고 남편 말도 소용없는 당신 버릇 좀 고쳐놔야 되겠어. 먼저 사과할 때까지 절대로 못 넘어가. 그 말에 정말 기가 차서 헛웃음이 다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먼저 사과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굴 거랍니다. 정말 초등학교 남자아이만큼의 사고를 가진 것처럼 유치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거기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저희 친정에 빌렸던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라도 갚겠답니다. 자기 생각이 짧았다며 처갓집 돈을 빌렸으니까 와이프가 시어머니를 우습게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래 좋아.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앞으로 후회하지 마. 그리고 난 어머님 아버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할도리 하고 살았어. 그러는 당신은 처갓집에 안부 전화라도 한 통 해본 적 있어? 내가 가자고 하면 겨우 가서 밥만 떨렁 먹고 바로 나오잖아. 저 역시 그간 결혼 생활 중에 쌓여있던 불만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남들과는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제 친구들 남편만 보더라도 틈틈이 아이 얼굴 보여준다고 처갓집에 영상통화도 하더라고요. 거기다 싹싹하게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다정하게 굴기도 하고요. 저희 남편은 이제껏 불편하다는 이유로 처갓집에 전화 한 통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갓집에도 가자는 말을 하도 안 해서 제가 집에 좀 가자 하면 그제야 밥만 먹고 나오기 바빴죠. 이런 말들을 꺼내니 남편은 그동안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어떻게 참고 살았냐 하며 그렇게 시댁이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싫으면 친정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지금 말 다 했어? 나가더라도 내가 왜 나가? 따지고 보면 이 집도 내가 해온 거잖아. 당신이 집 걱정 말라고 큰 소리 쳐놓고 결혼식 한 달 전까지도 해결을 못해서 혼수도 집도 내가 해결한 거잖아. 제 말에 남편은 절 무슨 벌레라도 쳐다보듯 돈밖에 모르는 여자라면서 치를 떨더군요. 그런데 정작 억장이 무너지는 건 저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혼 전부터 어머님은 돈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셨었네요. 상견례 자리에서 당연히 남자가 집해와야 한다며 어머님은 걱정 말아라 큰 소리를 치셨었죠. 남편 역시도 자기만 믿으라며 혼수만 신경 쓰라 했고요. 당연히 시댁 사정을 알 리 없는 전 걱정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계약해놓은 혼수 제품을 받아야 하는데도 신혼집을 계약 못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뭐가 문제냐 물으니 사실 돈이 부족하다고 하길래 제가 혼수하고 남은 돈에다가 저희 친정에서 보태주셨어요. 그런데 지나간 일들을 그새 잊은 건지 저더러 나가라고 하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돈으로 늘 사람 힘들게 한 건 당신이었어. 우리 집에 뭐라도 하나 건드리려 하면 돈도 많으신데 꼭 해드려야 하냐면서 자기네 집은 작은 것 하나라도 고장나면 가장 비싸고 좋은 걸로 사줬잖아. 하별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 한 거지. 남편은 이제껏 고생만 하고 사신 분들이라며 어찌나 효자 노릇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는 부모가 대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서운한 말을 하니 남편은 자식인데 당연히 좋은 거 사드리고 챙기는 것이 잘못된 거냐고 따지더군요. 오히려 저보고 속 좁은 며느리라고 마음을 곱게 쓰라고 했죠. 그래서 부모님께 잘하는 건 좋은데 하려면 양가히 똑같이 하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돈 필요 없으니 적어도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해보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처갓집은 자신이 신경 안 써도 두 분이 잘 먹고 잘 살지 않냐고 하지 뭔가요. 남편의 속마음이 이랬었다는 것을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때부터 저도 뒤늦게나마 정신을 좀 차리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무조건적으로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시부모님에게 잘해야 한다 생각이 늘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좋은 아내가 되어줘야 한다며 제 나름 노력했고요. 그런데 부질없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네요. 남편에게 더 이상 시댁의 예전처럼 살가운 며느리 노릇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양가 부모님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이상 시댁만 일방적으로 챙기는 것은 더는 못하겠다고 했죠. 남편도 화가 단단히 났는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아이만 챙겼습니다. 시댁 일은 일절 관여하지를 않았죠.
저는 오히려 친정 부모님을 더 챙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싸운 적도 별로 없었는데 처음으로 냉전 상태로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가 굳은 표정으로 지낸 지 반개월이 지났을 무렵 시아버님 생신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할 수 없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이번에 아버지 생신 어떻게 할 거야? 올해는 집에서 하고 싶으신 눈치야. 당신이 잘 좀 준비해서 해봐. 한우 좀 사다 구워드릴까? 장인 장모님도 참석하셔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해주면 더 좋고. 그걸 말이라고 하니? 말 그렇게밖에 못해?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은행 자판기야? 게다가 겨우 2살밖에 안 된 애기 데리고 가서 나 혼자 생신상을 어떻게 차려? 남편은 늘 웬만해서 거절하는 법이 없었던 제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니 놀란 듯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하나뿐인 시부모님 생신에 귀찮다는 이유로 남이 차려준 밥 드시게 해야 되냐며 짜증 섞인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당신이 알아서 괜찮은 식당을 알아보고 예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다음 날도 절 달래가며 어떻게든 생신상 차리게 하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고 남편은 결국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 정 그렇게 못하겠으면 식당을 예약하든 뭐라든 당신 알아서 해봐. 난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제껏 남편과 이런 식으로 자주 부딪힌 적이 없었는데 돌이켜보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줬던 제 역할이 컸네요. 그러다 아버님 생신날이 되어 저녁 시간에 맞춰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미 도착했을 때부터 시부모님 표정이 무척 안 좋으셨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 낯가리는 아이를 달래며 돌봤습니다. 그러자 그런 절 못마땅하게 여기신 어머님이 결국 언짢으시다는 듯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아예 시댁이 우스운 거냐? 아니 어떻게 된 며느리가 시아버지 생신상 하나도 안 차리고 덜렁 몸만 모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질 않고. 언성까지 높이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왜 친아들도 차리지 않는 생신상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정말 서럽더라고요. 이미 제 표정은 굳을 대로 굳어졌고 남편은 옆에서 말리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님이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고 하셔서 겨우 삭히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너무 얄미웠지만 그래도 아버님 생신이었습니다. 며느리 노릇은 해야 할 것 같아 식당 예약은 미리 해뒀거든요. 시댁 근처에 유명한 한식집이 있습니다. 참 정갈하고 가짓수도 다양한 데다 음식 하나하나가 정성으로 만든 게 느껴지는 곳이에요. 기본 가격대가 좀 있긴 해도 어른들 모시기에는 괜찮다 싶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예약된 자리에 앉아 한번 쭉 훑어보시더니 마음에 안 드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여쭤보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넌 참 애가 그렇다. 내 생일에는 떨렁 소고기 하나가 끝이더니 네 시아버지 생신에는 이렇게 비싼 한식집에 오니? 챙길 거면 좀 똑같이 챙겨야지. 사람 서운하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한우로 일부러 알아보고 간 거였는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밍크코트 갖고 싶다 하셔서 두말않고 제일 비싼 걸로 사드렸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따박따박 말대꾸나 한다며 저를 말없이 노려보시곤 식사를 하셨어요. 원래부터 비교하고 불평불만이 많으시긴 했지만 유독 근래에 더욱 심해지신 듯 보였습니다. 전 이미 밥맛도 떨어진 지 오래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 애기만 데리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괜히 제 부모님 욕먹이는 짓 하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지켰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맛있는 거 앞에 두고 왜들 그러냐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례차례 나오는 음식을 맛보며 감탄을 하며 분위기 파악도 못하더군요. 그때부터 이미 해탈한 심장으로 챙겨온 아이 밥을 꺼내 먹일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손수 챙겨온 아이 밥을 보시더니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마구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이날은 아주 작정을 하신 듯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셨어요. 넌 너무 깔끔을 떨어서 그게 흠이다. 사람이 뭐든 적당히가 있어야 돼. 너처럼 키우다가 애가 나중에 어린이집 가면 적응이나 하겠니? 애가 좀 지저분하게 커야 안 아프고 건강하다. 어머님, 애를 당연히 깔끔한 환경에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우 이때껏 흔한 감기 한 번도 걸린 적 없었어요. 먹이는 거, 아이 몸에 바르는 거 제가 다 알아서 잘하고 키워요. 그러자 남편은 절 흘기 쳐다보더니 넌 그렇게 꼭 되받아쳐야 속이 시원하냐 타박을 하더군요. 그 말에 황당해서 말없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이때다 싶었는지 이제는 시아버지 생신날에도 망치려고 작정을 했냐 하더라고요. 너 돈 좀 있다고 요새 유난 떠는데 짜증나. 결국 전 그 말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전 제 남편이 이렇게까지 무례한 사람인 줄은 그동안 몰랐습니다. 이날은 어머님과 남편이 아주 짜고 나온 듯 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찍어 누르듯 면박을 주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도저히 못 있겠다 싶어져서 아이를 챙겨 그대로 일어섰습니다. 물론 제가 일어나니 무슨 짓이냐며 어머님과 남편은 난리가 났고요. 아버님은 집안 꼴이 대체 이게 뭐냐 하시며 한숨만 푹 쉬셨어요. 생신날 아버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도저히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차를 끌고 집으로 와서 무작정 캐리어에 필요한 짐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그때는 정말 싫었어요. 저랑 아이가 쓸 짐을 거의 다 챙겨갈 쯤에 남편이 집에 오더라고요. 오자마자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제 손에서 캐리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당신 요즘 도대체 왜 그래? 딴 남자라도 생긴 거야, 뭐야? 대체 왜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길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테니까 뭐가 문제인지 잘 생각해봐. 뭐? 유난을 떨어? 너 도와줄 땐 당연한 거고 안 도와주면 유난 떠는 거니? 전혀 모르겠다는 남편의 표정에 지난번 어머님이 친정에서 빌려준 돈 이야기부터 따졌습니다. 왜 어머님은 친정에서 준 도움을 거저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사사건건 왜 맨날 모든 일을 비교하고 불평불만이 많으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매번 이러면 요즘 세상에 누가 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하겠냐고 했죠. 게다가 남편이 하는 행동, 말도 모두 뻔뻔하다고 했어요. 오늘만 해도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어머님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남편도 중재를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부채질을 했냐고 따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머님 편을 들며 타박까지 했다고 몹시 화가 났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번부터 돌고 도는 대화에 차라리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가방을 챙겨서 아이를 들쳐업고 집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남편이 집을 나가면 누가 겁낼 줄 아냐면서 소리를 치더군요. 늦은 시간에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어쩌겠나요. 어린 딸을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친정 부모님밖에 생각이 나질 않았는데요. 밤 10시 다 되어 커다란 캐리어를 챙겨온 딸을 보며 부모님은 말없이 잘 왔다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날 박는 대로 얘기하고 우선 쉬라며 따뜻하게 이불을 깔아주셨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화가 나서 죽겠던 마음이 신기하게도 금세 안정이 되어 편하게 잤어요. 친정집이라 편했는지 모처럼 아이랑 저 둘 다 늦잠을 다 잤습니다. 그리고 느지막이 눈을 떠 거실로 나갔더니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죠. 아침까지 먹고 아이는 아빠랑 노느라 한참을 웃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며 엄마랑 그동안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이런 적 없더니 너희 요즘 자주 싸우니? 네 성격에 한밤중에 애 데리고 집에까지 올 정도면 도대체 뭐 때문에 싸웠길래 그러니? 괜찮으니까 그냥 솔직히 말해봐. 이서방이랑 요즘 같아서는 진짜 못 살겠다 생각밖엔 안 들어. 나 하나 바보처럼 납작 엎드려 시부모한테 잘하고 남편 뒤에서 내조해주면 그만인 사람들이야. 근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 간이며 쓸개까지 다 토해내야 만족할 사람들이야. 그 말과 함께 그동안 겪었던 시어머니의 사사건건 비교하는 무례한 언행들. 지난번 빌려간 돈 때문에 어머님이 하신 말씀도 그리고 이제는 남편까지 합세 은근절 자기 뜻대로 하려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세상에 시부모님만 중요하고 시댁만 챙기려는 남편과 어머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들은 해주면 해줄수록 더욱 바라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요. 엄마는 제 말을 다 들으시더니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들 한다며 고개를 내저으셨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낮잠을 자고 전 부모님과 마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 선택을 해야 한다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서방 불러다 아주 혼쭐을 내고 싶지만 우선 지켜보자. 이 결혼을 선택한 건 너니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네가 해야지. 우리는 네 결정에 따라가 주마.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조금만 이해해주고 변하기만 하면 아이 때문이라도 서로 이해하며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부부든 3년, 5년 다들 권태기나 고비가 있어도 잘 넘기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고 아빠에게 속마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오후쯤 되니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더는 못하겠다며 제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더니 반나절을 못 가서 마음이 바뀌었나 봅니다. 문제가 있어도 집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며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무슨 얘기인지 드러나 보자 싶어서 받았어요. 일단 애 데리고 들어와. 당신 정말 이혼이라도 할 거 아니면 그만 망신시키고 제발 좀 들어와서 얘기해. 나 당신 때문에 가게 일도 손에 안 잡혀서 이러고 있어. 이러다 우리 형편 또 어려워지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정말 기도 안 찬다. 고작 그게 지금 할 말이야? 그렇게 형편 운운하는 사람이 가게도 관리 안 하고 오직 우리 집 돈만 생각하니? 어디까지 지원해줘야 만족할 건데. 더 이상 말도 안 통하는데 감정 소모하기 싫어서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잠든 아이 옆에 누워 조용히 아이 숨소리를 듣다가 저도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남편한테 여러 번 연락이 왔었지만 모두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결국 어머님을 찾아가기라도 한 건지 다음날 아침 7시부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하는 짓이다 잘해. 애까지 데리고 집 나가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아니 너희 부모님은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시진 않고 시집간 딸내미 뭐하러 그렇게 감싸고 노시는 거라니? 어머님 말씀 참 심하시네요. 감싸고 놀다뇨. 저희 집이 어디까지 해줘야지 만족하시겠어요. 저도 마음속에 맺힌 말들을 얘기하며 속에만 쌓여있던 마음을 토해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 말에 버릇없다는 등 아주 막 나가자는 거냐 뭐냐 하시며 오히려 노발대발 날리셨습니다. 그러다 제 통화 소리를 듣고 엄마가 화가 나셔서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니 통화를 하셨어요. 사부인,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네요. 그동안 보기에 아무리 아니다 싶어도 둘이 좀 됐다 싶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이렇게 마음고생한 줄 알았다면 진작 데려왔을 거예요. 어른이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할 망정 귀한 내 딸을 왜 이리 힘들게 하셨어요? 어머님은 엄마 전화에 당황해하시며 그러려고 한 게 아니다. 얼버무리시고는 급히 끊으셨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한동안은 그냥 친정에서 쉬기만 했어요. 그러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지낼 수는 없고 무엇보다 아이가 알게 모르게 힘들지는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우선 집에 돌아가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떨어진 지 거의 10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제 운명을 결정할, 아니 의지를 불태울 무언가를 보게 되었죠. 아이가 잘 놀고 있는 틈을 타 하나 둘 옷걸이에 척척 정리를 하고 있는데 못 보던 요상한 의상이 있는 겁니다. 사이즈를 보니 남편의 옷 같은데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은 아닌 것 같고 남성용 레깅스도 보이고 정장같이 보이는 의상도 있었습니다. 나비 넥타이도 있었고요. 옷을 보며 아 뭔가 있구나 라는 큰 메아리가 제 머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다 저녁 시간이 거의 다 되어 아이 밥을 먹이고 씻기니 남편이 집에 왔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어. 진작 좀 오지 그랬어. 지우야 아빠야 아빠. 아빠 많이 보고 싶었지? 오해는 하지 마. 내 마음이 다 풀려서 온 거 아니니까. 결과가 어찌 되든 내 집에서 결론을 내려고 온 거야. 우선 애기 재우고 나올 테니까 얘기 좀 해. 아이를 재운 뒤 남편과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전 더 이상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면 정말 끝을 낼 생각으로 모든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죠. 더는 시부모님과 전처럼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릴 수는 없다는 것도요. 아마도 한동안이 될지 평생이 될지 모르지만 얼굴도 보기 힘들다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말을 하길래 역시 변한 게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라며 시댁 방문을 원치 않으면 일절 안 가고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나도 당신 없는 동안 생각 많이 했어. 그동안 내가 참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가정이었구나 싶기도 했고 그동안 내 탓이 크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해. 대신 나까지 인연 끊고 살 순 없고 종종 나만 가서 부모님 뵙고 올게.
오히려 남편이 그렇게 어깨가 축 처져서 말을 하는데 뭔가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한동안은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는 심정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로 더 이상 시부모님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주말이 되어도 시댁 가자는 소리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 뭔가 있었다 싶었습니다. 이때부터 남편은 시댁 일로 스트레스를 안 주는 대신 집에도 붙어 있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면 아이랑 놀아주기라도 하지 어디를 나가냐고 하면 자신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취미 활동 좀 하고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취미가 뭐냐고 물으니 운동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가방을 챙겨 나가더군요. 그래서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들어오겠지 했는데 저녁이 되어서야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운동하고 온 거야? 무슨 운동을 하루 종일 해?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하던 운동이야. 장사하느라 바쁘고 그동안 아이도 키우면서 못했었는데 나도 숨 쉴 구멍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맨날 가게에 집만 왔다 갔다 하며 살라고 하냐? 남편의 말에 너 뭔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니?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던 시기죠. 며칠 후 아이를 놀이방에 보내고 오랜만에 가게 나갔더니 남편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게다가 가게도 주인이 없으니 예전만큼 깨끗하지도 않고 신경을 덜 쓴 티가 팍팍 나더군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알바생에게 사장님 어디 갔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요즘 하루가 멀다고 꼭 몇 시간씩 나가서 운동을 하고 온답니다. 세상에 무슨 운동을 쉬는 날에도 하루 종일 가더니 평일에도 일은 하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건지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꺼놓았는지 운동 삼매경에 빠졌는지 신호음만 갈 뿐 받질 않았어요. 영문도 모르는 제 속만 타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화를 억누르고 이왕 나왔으니 가게 지저분한 것도 치우고 냉장고 청소도 하면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거의 점심 장사가 끝나고도 한참을 지난 오후 4시경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알바생과 손님들 때문에 남편을 밖으로 끌고 나와 화가 나서 물었어요. 당신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무슨 운동을 가게도 내팽개치고 하느냐고. 대체 그 운동한다는 곳이 어디야? 내가 가서 진짜 운동을 하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겠어. 어디냐고. 당신 나 의심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는 엄한 사람 트집을 잡으려고 하네? 아이나 데리러 가. 나 저녁 장사 준비해야 하니까. 남편은 운동하는 곳을 물어도 은근슬쩍 저녁 장사를 핑계로 피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저녁 손님들이 몰려올 시간이라 한 발 물러났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순간 어머님이 자주 하시던 하소연 소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춤바람 나서 맘고생했다는 이야기가요. 그리고 잊고 있었던 저번에 옷장에서 봤던 요상한 의상도 떠올랐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혹시 남편도?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씻기고 밥을 먹이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해져 왔습니다. 남편의 뒷조사라도 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혼 생활이 왜 자꾸 꼬이는 건지 속상한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나중에 뒤통수 당하기 전에 차라리 뒷조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은 남편에게도 애써 모르는 척하고 아무 말을 안 했어요. 다음날 남편도 가게에 나가고 아이를 놀이방에 보낸 후 저는 흥신소를 검색해서 나름 유명하다는 곳을 찾아가 남편의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제동에 안 걸리는 건지 며칠 뒤에는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더군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한잔했다는 말에 알았다며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도 안 나가고 남편에게는 운동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하면 독이 된다고 부드럽게 타일렀어요. 남편은 제가 부드럽게 나오니 좀 뜻밖이라는 듯 표정을 지었지만 알았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예전처럼 나긋나긋하니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좋잖아. 웃으면서 말하는 남편의 뻔뻔한 면상에 시원한 한 방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만 긴장한 채 2주 정도 지났을까요? 기다리던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항상 안 좋은 예상은 빗나가는 적이 없다고 하죠. 남편 또한 젊은 시절부터 음주가무를 즐겼다고 하더니 스트레스를 푼다고 다닌다는 운동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였습니다. 흥신소에서 보여주는 영상 속에는 제가 봤던 의상을 입고 스텝을 밟는 남편이 보였어요. 아주 얼굴이 무릉도원에 있는 것처럼 행복해 보이더군요.
남편이 춤을 추고 있는 곳은 필라테스를 겸한 춤동아리 교습소였습니다. 30에서 40대의 사람들이 엉켜 있었죠. 댄스 교습소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고 살사 댄스고 스텝에 빠져 있어요.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클럽도 가고 있고요. 그리고 흥신소 사장은 마지막으로 댄스 교습소 뒤풀이 사진과 영상도 보여주었는데요. 아주 눈뜨고는 민망해서 쳐다볼 수도 없는 광경이었어요. 다들 아시죠? 춤에 미치면 곱게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남녀간이 붙어서 춤을 추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이상한 곳으로 손이고 정신이고 헷가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요. 사진 속 뒤풀이 장면에서도 남편의 손은 쉴 새 없이 엘리베이터 마냥 움직이고 있더군요. 저 화상이 이제는 별짓을 다 하는구나 했는데 다음 사진을 보고는 구역질이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뒤풀이를 마치고는 각자 짝꿍끼리 일어나서 향한 곳은 근처 모텔이었던 거죠. 그것을 보는데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봤는데 제가 더 이상 무슨 생각이 필요하겠나요? 증거 자료들을 챙겨서 집으로 오자마자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현관 비번을 바꾸어 버리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또다시 짐가방을 들고 나타난 부모님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는 표정으로 담담하셨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증거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상황을 모두 말씀드렸죠. 부모님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하셔서는 당장 쫓아가서 요절을 낸다며 흥분하셨습니다. 아주 집안 내력인가 보구만. 아주 그에 비해 그 자식이네. 이런 사람인 것을 그동안 몸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참고 살았다니. 당장 일어나 변호사부터 알아보러 가자. 그 길로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유명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고 결혼할 당시 집 문제와 혼수 그리고 저번에 가게가 어려워서 빌려준 사업자금이며 시모의 일까지 말하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일단은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합의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안 되면 소장을 날리고 소송을 하자고요.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전부 다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이 요란스럽게 울려댔습니다. 당신 집에 없어? 지금 현관 비번도 바꾸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응, 당신은 오늘부터 그 집에 못 들어가. 궁금하면 친정에 있으니까 와서 이야기하던가. 당당하면 와보라고. 저의 말에 남편은 화를 내며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당장 튀어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어지간히 화가 났는지 1시간도 안 되어서 시부모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차라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일단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시키는 대로 슬며시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죠. 부모님은 화를 눌러 참으며 남편과 시부모님을 째려보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더니 시어머니가 먼저 화를 내면서 딸 교육을 이렇게 시키냐고 훈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데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집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따지더군요. 자신이 뭐를 그리 잘못한 것이 많아서 내 집에도 못 들어가게 만드냐고요. 당신 아주 화려하게 놀고 있더라? 운동? 운동 좋아하시네. 이제부터 당신 혼자 운동 많이 하고 사세요. 한 번 찍힌 발등 아드님이 3번 찍어주네요. 그리고 내민 증거 사실들과 영상 앞에서 남편과 시부모는 경악을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클럽에서 함께 찍힌 남편의 사진에 눈이 횟가닥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남편의 등을 마구 후려쳤습니다. 이 인간이 너까지 이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내가 아주 춤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보더니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다 네 탓인 거야. 네가 매일 돈 하면서 애를 기를 죽이니까 애가 바깥으로 돈 거 아니냐고. 사돈들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돈 좀 있네 하면서 우리 아들 기 죽이니까 애가 잠시 한눈을 판 거라고요. 자기야, 이건 나의 소소한 취미 활동이야. 뭔가 오해를 크게 한 것 같아. 내가 다 설명할게. 다 오해라고. 전 그 말을 듣고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건 너를 믿은 내 잘못이고, 이건 내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이건 내 아이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이건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단 내 의지야. 4번을 연달아 날렸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아이도 행복하게 키우고요.
여자로서 이혼이란 단어는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요. 제 손동작에 10초간 침묵이 이어졌고 남편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연신 오해라고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의 기도 안찬 대답에 그래서 모텔 가는 것도 취미냐고 따졌습니다. 다 필요 없고 혼자서 고상한 취미 즐기면서 살라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장 찍고 양육권도 집도 가게도 대부분 저와 친정돈이 들어갔으니 몸만 나가라고요. 이것도 아이 때문에 많이 봐준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하고 위자료까지 받아낼 거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는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건지 이혼도 합의도 다 안 된다고 박바구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시아버님의 춘바람에 저의 이혼 통보까지 아주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혼도 절대로 안 되고 아이도 포기 못한다고 악을 썼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법정에서 보자며 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남편은 문을 쿵쿵 대면서 이런 법이 어딨냐고 당장 문을 열라고 했지만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결국은 신고한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가야 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번갈아 가면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와서 싹싹 빌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반으름장을 놓기도 하면서요. 그럼에도 말이 안 통하니 저는 소장을 날렸어요. 다행히 제 변호사님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셔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도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돈과 저희 친정 돈으로 샀던 신혼집도 곧바로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그리고 가게도 부모님이 받아놓은 차용증과 제가 계약할 때 들어간 이체 내역이 있고 공동명의라 쉽게 가져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양육권이 중요했는데 법정에서는 아이의 교육상 남편이 자칫 안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내렸죠. 이래저래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고 정신 없었던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재까지도 본인 아들을 이혼남 만들어 놨다며 저에게 막말을 하십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어 놔? 나도 이제껏 참고 살았는데 춤바람이 못 돼서. 그리고 시아버님과 이혼은 못하겠는지 춤바람난 남자를 꾸역꾸역 붙잡고 있답니다. 남편은 집도 가게도 다 뺏기고 결국 시댁으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저도 아이도 가장 좋지만은 못하지만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마음은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왜 하냐고요? 아니요, 정말 홀가분합니다. 오히려 이것에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불사다구를 4번이 아닌 40번을 못 때린 점에서요. 비록 전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아직 살아갈 날이 많기에 아이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글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는 평안과 행복만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